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AI 기업의 막대한 지출과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AI 관련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이 이유였다라고도 설명하는데요. 네. 자,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은 13% 급락했으며 인텔은 6%, 퀄컴도 8%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기술주 시장이 거센 조정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만드는 샌디스크도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주요 인공지능 인력의 이탈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AI 산업과 투자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이 우려에 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하락이 또 돌고 돌아서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 악순환이 된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코스피발 투매, 글로벌 반도체주들도 오늘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두 자릿수대의 급락세가 나온 가운데 간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마이크론 주가도 13% 넘게 폭락했는데요. 과연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사항 보면 반도체주 급락 속에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도 1.44%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다우 지수는 오늘 자금이 경기 방어주로 일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 흐름 보시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주를 둘러싼 경계심이 강해졌는데요. 수급적으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구조적 위험이 부각되고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최근 기업들이 AI 토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과잉 투자 우려가 다시 부각된 점도 반도체주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4% 넘게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8% 올랐는데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더 저렴하고 유연한 AI 모델 사용 추진 소식에 AI 과잉 투자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알파벳은 버라이즌을 대신해서 다우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편입으로 다우지수 내에서 기술주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술주 조정 시에 이전보다 다우지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오늘 시장 하락세의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론 주가가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만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는 등 월가에서의 실적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요. 과연 마이크론이 이를 충족할 만한 실적을 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현재 옵션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약 11%가량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보면 브로드컴은 오늘 반도체주 약세 속에 3% 넘게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미국 당국이 테슬라의 충돌 사망 사고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5.79% 급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주 매도세가 가팔랐지만 그래도 월가에서는 아직 이번 하락을 AI 버블 붕괴의 전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코 ISI의 줄리안 에마누엘은 최근 기술주 조정은 과열 해소 과정에 가깝다면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 대형 기술 기업들이 다시 투자자들의 선호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 수혜주들이 매도세에 휘말렸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이번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들도 간밤 줄줄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끌어올렸는데요. 바클레이스는 강력한 기업 실적을 근거로 연말 목표치를 7,8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스태플도 뜨거운 경제와 견조한 실적을 주도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목표치를 7,80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지표는 여전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업황은 6월 들어서 모두 소폭 개선됐는데요. 이 서비스업 PMI 발표치는 51.3으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제조업 PMI 지수도 55.7을 기록하면서 49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월 평균 투입 비용 인플레이션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7월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팬데믹 충격 이후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더욱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ADP 주간 민간 고용은 다시 전주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4주간 기업들은 평균 3만 75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직전주 대비해서 약 4,000개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1,90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왔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WTI는 1.1%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1.37%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다소 상승세가 진정됐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투매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여기에 2년물 국채 입찰에 양호한 수요가 유입된 점도 국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내려갔고 10년물 금리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 101.3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회사채 발행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900억 달러 가까이 우리도 138조 원에 육박한 수요가 몰렸는데요. 공식 판매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300억 달러의 주문이 쏟아졌는데 당초 목표로 한 발행 규모의 4배를 훌쩍 웃돌면서 조달액도 250억 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채권 투자자들까지도 스페이스X가 향후 수년간 막대한 현금을 소진할 걸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는 데 베팅한 모습인데요. 신용평가사들의 판단도 우호적입니다. 피치와 무디스, S&P 글로벌 3대 평가사 모두 투자 등급을 매겼는데 특히 무디스가 준 기준은 10여 년 전 엔비디아를 처음 평가했을 때와 같은 등급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이미 상장 16년 차에 부채 부담도 가버웠던 반면에 스페이스X는 공개된 재무 기록도 제한적인 데다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후한 평가를 준 건데요. 당장의 재무 상황보다 시장 지배력을 비롯한 회사의 강점들에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잠한가 싶던 3호 대출 우려가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벤치마크격인 아폴로가 재차 환매를 제안했는데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자산 규모만 15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펀드에 17% 육박한 환매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환매 압박이 끊이지 않는 모습에 시장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폴로뿐만 아니라 블랙스톤과 블랙록 같은 큰 손들 역시도 같은 기간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지분의 10%대로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업체들을 닥달하고 나섰습니다. 제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지 말고 생산 페이스를 높여라 줄곧 압박해왔는데 이번엔 아예 백악관으로 대표 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본인도 방산업체 소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경기 유인책을 통해 무기 생산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말했는데 제너럴모터스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까지 총동원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앞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생산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방 물자 생산법을 근거로 국방부의 방위산업 영향을 강화하라 지시하기도 했고요. 주요 방산업체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릴 만큼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에 이어서 양자 컴퓨팅을 한껏 밀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꺼내들고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2028년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적혔고요. 이로부터 3년 뒤인 2031년까지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다 한마디 덧붙였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양자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시점과 맞물려 특히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BM과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비롯한
9개 양자 컴퓨팅 기업에 총 20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단순히 돈줄만 대주는 게 아니라 지분까지도 가져가는데 가장 많은 1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은 IBM은 여기에 자체 자금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서 미국 최초의 양자 반도체 전용 제조 시설을 만들고 전담 사업부까지 새로 꾸릴 계획입니다. 선언한 목표가 달성되면 양자 기술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가 든든한 백을 자처하고 나선 만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경쟁의 판을 새로 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우다시피 한 오픈 AI와 한층 더 거리를 두고 나섰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름 언급하진 않았지만 소수 기업들의 AI 권력이 집중되는 흐름을 비판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와 자원 집중을 요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론티어 모델 중심의 성능 경쟁 대신 가격과 선택권을 앞세운 플랫폼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 역시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되는데요. 중국의 대표 주자죠. 딥시크 모델을 코파일럿 플랫폼에 올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멀티모델 전략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 역시도 자사 AI 플랫폼에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Q&A 비롯해 미스트랄 AI 등 15개 이상의 AI 모델을 탑재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도 자사 모델인 제미나이 외 경쟁사 모델을 여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측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직접 관련 앱 개발을 지시했는데요.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기존 예측 시장 서비스와 달리 포인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실제 돈이 오가는 베팅 기능을 도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사실 메타가 예측 시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당시 포캐스트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2년 만에 서비스를 접었었는데 시장 대표 주자인 플리마켓과 칼스의 거래 규모가 1,3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급성장하자 다시 군침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주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주 투매 등의 급락세를 보인 점이 증권 관련주의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오전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이었던 어제 증권주들 함께 묶어서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한 가운데 SK증권이 8.8%대, 부국증권도 8%, 그리고 유한타증권까지 7%대 하락하는 등 시장과 함께 증권주들도 밀린 하루였습니다. DLENC 주가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8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을 통지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앞서 DLENC는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조달, 시공 용역과 관련해 법인세 약 8,533억 원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는 부당과세 처분이라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과 함께 이렇게 개별 악재까지 겹친 DLENC, 어제 마감가 함께 살펴봅니다. DLENC는 20%대 급락하면서 5만 9천 원 선에 마감이 됐고, 이외의 건설주들도 함께 살펴보면 삼성 E&A가 10%대, 현대건설도 9%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주류업체 보혜양조가 반도체 공장의 호남권 유치 현실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 주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호남권 반도체 패키징 공장 유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그 후보지 중 하나로 전남 장성군이 꼽히고 있는데요. 보혜양조가 이 일대에 공장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어제 보혜양조와 함께 있는 주류업 종목들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양조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더불어 국순당도 20%대 급등, 이외의 종목들은 하이트진로는 0.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차 AI 헬스케어 주가가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락장에서도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차 AI 헬스케어는 일본 리쇼 메디컬과 526억 원 규모의 상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526억 원으로 지난해 차 AI 헬스케어 연결 매출액의 7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과 함께 묶여있는 화장품주들 살펴봅니다. 차 AI 헬스케어 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 화장품 종목들 중에 올랐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 달바글로벌도 3.49%, 에코글로우까지 0.6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역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무려 10% 가까이 빠지면서 9,000피를 바로 반납했습니다. 장중에 여러 가지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 크게 흔들렸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한 터라 이게 국내 증시가 매를 먼저 맞은 것인지 아니면 뉴욕 증시 영향으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910.71포인트, 9.99% 하락한 8,203.84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7.94% 내린 891.52의 장을 마감하며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코스피 장 초반에는 조금 오르나 싶었는데요. 계속 급락하면서 오후 2시 넘어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었죠. 정치권에서 주식 미실현 이익과세 이야기가 나오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목표 비중을 초과해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가 강하게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4조 5,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8조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선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 1,32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4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5위권까지 모두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이 심했던 만큼 낙폭도 더 컸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5%, 삼성전자가 12.3%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현대차, 삼성물산도 두 자릿수의 낙폭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는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가 두 자릿수 낙폭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더 올랐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10전 올라 1,539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달러 강세가 겹친 영향입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하락 전환되면서 1,530원 초반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의 가파른 조정 속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지만 환율 1,550원을 앞두고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의 환율은 1,531원 60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환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꿈의 9,000피를 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스피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이 심했었는데 이번 급락을 시장으로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조정은 비중 확대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380만 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이번 주가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로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내년 메모리 시장은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이 이뤄져도 실제 생산 능력이 HBM에 집중되며 범용 메모리 생산 확대는 제한적으로 가능해서 수요 증가를 흡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한 69조 원으로 추정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보고서 내용 한 번씩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일본 6월 BOJ 금정위 요약본이 나오고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와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국내에서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장 마감 이후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해당 이슈가 현대차 투심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와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폭락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가까이 하락해서 오늘 반도체주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줄지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보면 반도체 투톱 반등합니다. SK하이닉스가 1.7% 강세 260만 2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3% 오름세로 31만 1천 원, SK스퀘어가 4.8% 오름세로 19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 2.4% 약세로 194만 원, 현대차가 1.6% 약세 이어지면서 50만 3천 원, 삼성생명은 반등합니다. 1.2% 강세, 거래가 4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1.4% 강세, 거래가 33만 7,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앱은 2.2%가량, 2.1%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7,700원. 에코프로도 1.2% 내림세로 10만 1,800원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1.5% 약세 이어집니다. 49만 5,500원. 원익 IPS는 반등하는데요. 4.2% 오르면서 15만 6,400원. 리노공업은 1%대 추가적인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8만 4천 원대 거래됩니다. 검은 화요일을 보낸 우리 시장, 검은 수요일까지 오는 걸까요? 8,000선마저 반납할지 아니면 여기는 지지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붙을지 개장 분위기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했고 또 간밤 뉴욕 증시도 지금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 기술주들이 좀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렇게 봐도 말들이 긴 거 보니까 그리고 뭐 몇 가지 대여섯 개씩 나오는 거 보니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다. 진짜 이유가 있으면 딱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할 텐데 네. 뭐 이거 아닐까요, 저거 아닐까요 하면서 서너 개씩 자꾸 이렇게 너댓 개씩 막 들이대던데 빨리 들어가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어제 1시 프로그램에서 다른 데서 대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어제 장이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네. 어떻게 뭐 사후적으로 설명은 됩니까, 대표님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포지션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것이 다 레버리지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예. 지금 막 뭔가 펀더멘탈을 들이대려고 하는데 수급에 무슨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이슈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 예. 주신 대로 가장 큰 것은 지금은 결국 레버리지가 일시적으로 또 풀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마이크론이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위아래로 11%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체크해 본 거는 이제 한 13% 위아래고 어제 오후에는 17, 18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하하. 이게 옵션은 예. 완전히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예. 지금 예. 저희 지금 내일 마이크론의 그러니까 콜 옵션, 풋 옵션에 엄청난 돈들이 좀 걸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들 이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이 레버리지 거는 분들은 거기에 무서움도 아실 거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1차적으로는 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자라는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쭉 그러니까 저희 분위기 딱 보고 이제 처음에 뛰어내린 사람 그다음 이렇게 쭉쭉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 결국은 수급에 가장 큰 요인이 있었지 않은가 해석을 하고 있고 나머지 펀더멘탈로 뭔가 이슈들을 거기에 이유를 대려고 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격가지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연초 대비로 한 300% 이상 좀 급등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좀 뭔가 하락, 좀 방어 차원에서 그런 포지션이 나타났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가장 큰 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예. 감마 스퀴즈라는 얘기를 감마 스퀴즈. 예,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이제 감마 스퀴즈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마이크론 주식을 원주를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순진하게 올라가죠. 예. 예, 좀 답답하게 올라가게 느낄 수 있는데 빨리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레버리지. 돈을 예.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빌려서 투자하는 데에서의 최고봉은 옵션 거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선물은 대략 그러니까 원주를 사고 신용으로 한 건 한 두세 배 레버리지. 그다음에 선물로 주식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 그런데 옵션은 20배 넘어서 한 50배, 70배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 돈을 적게 태우고 대신에 이제 만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위 옵션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만기에 가까울수록 그걸 그러니까 콜 옵션을 샀으면 누군가 콜 옵션을 팔았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증권사가 그걸 해치하려고 원주를 사들여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소위 차트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그 증권사들이 엄청 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뒤에 가서 필요가 없어지면 내다 팔아. 네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걸 감마 스퀴즈라고 하고 이게 언와인딩. 우리 따지면 이제 청산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제 더 이상 해지가 필요 없어지면 나중에 갑자기 확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리버스 뭐 그 감마 스퀴즈 또 내지는 감마 스퀴즈 언와인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은 지금 마이크론의 내재 변동성을 보면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레버리지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촉각이 곤두 서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펀더멘탈하고 너무 연결하려면 머리에 쥐가 나니까 이거는 일단 수급으로 모든 걸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급.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들이 올라가는 게 흔히 말하는 우상향이라도 이렇게 뭐 45도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 끝에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뭐랄까 포물선처럼 그렇죠. 예, 외신에서는 파라볼릭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파생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 스퀴즈. 감마 스퀴즈로 예, 그것의 영향이 가장 그냥 크다고 뭐 보시면 가격 불면 억지로 사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빠질 때도 그거는 결국
뭐 어떤 경우가 됐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빠져도 이렇게 우하향 45도가 아니라 또 이렇게 폭포수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어제 봤죠. 어제 예, 봤. 예. 어제 봤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레버리지가 풀리는 해소되는 과정은 소위 그러니까 통상 그걸 폭력적이라고 네, 표현하죠. 네. 예, 예. 매우 이제 폭력적 표현되는데 일단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진짜로 그것이 꼭 뭐랄까요 그 주가만 아니더라도 S&P 500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예. 지금 보시면 2000년도 최고점이 한 8% 됐었는데 지금 최근 한 2, 3년 만에 거의 19% 수준까지 사실 IT 하드웨어 비중도 미국에서 작았지만 그 안에서 반도체는 이런 표현이 좀 우리나라에서나 1등 업종이지 예. 미국에서는 격가지거든요, 사실은. 마이너였는데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올라온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도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렇게 그러네요. 올라갔는데 예.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든 우리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시장의 주도적인 세력이 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놓고 보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을 상대로 옵션 거래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시면 최근 과거 평균 대비 한 5배, 최근 한 달 사이에도 한 2배 이상 예. 늘어나면서 지금 19억 달러까지 지금 이런 늘어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옵션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막 평균 대비 5배 늘어나는데 제가 이거에 곱하기 이게 그 소위 레버리지가 50배, 막 100배씩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곱하기 50배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주가 상승 그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다음번 세 번째 요 테이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6월 22일 화요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옵션 프리미엄 거래의 하루 거래량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차지했느냐. 통상적으로는 지수들이 맨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글쎄. 지수 거래가. 네. 그런데 그냥 마이크론 혼자 전체 하루 거래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많네요. 높습니다, 이게. 1등이 S&P 500 지수고 예. 30% 되고 그다음에 10%대로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거의 5%. 네네. 둘이 합치면 15%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 투자의 최고봉, 끝판왕인 옵션 거래에서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옵션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 이번 판을 누가 이제 미국의 그 레딧 이런 데 읽어보면은 드디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카지노판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거는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옵션을 갖고 당일날 엄청난 그 소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옵션 거래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아마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겠네요. 우리 기준으로. 예. 그 이후의 변동성이 꽤 클 수가 있어서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물론 위로도 튈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네, 13%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위로도 튈 수 있고 아래로도 튈 수 있는데 그건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일날 주가의 그런 원주의 흐름에 따라서 트리거가 뭐가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펀더멘탈로 해석을 자꾸 해봐야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안 되고 요거는 진짜 수급으로 정말로 우리들 카지노가 돈 놓고 돈 먹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요게 한 2, 3일간 좀 정말 세게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크론 이제 실적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 발표되고 네.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은 한 아침 5시, 6시면 이제 확인이 될 텐데 네. 그 이후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소위 이제 이게 원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표현했지만 그냥 버티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아까 이처럼 옵션 거래 하신 분은 하루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시 판 분들은 소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레버리지 거신 분들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투자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해피할 수도 있고 상처를 엄청 받을 수도 있는데
원주는 이번에 버텨내면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그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미국이 뉴욕장이. 이제 개별 조 개별. 조 만기가 조 만기는 뭐 계속 자주 있는데 예. 이번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다. 이렇게 특히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어제 정도의 낙폭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동안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죠. 견딜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뭐 오히려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맞습니다. 딱 그 만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휴지가 되는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결국 하방이든 상방이든 배팅했던 어느 한쪽이 결국은 접으면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그거는 마이크론의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흐름이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막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것은 무리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까지는 그 옵션의 장난은 끝이 나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펀더멘털로 해석을 하려다 보면 그 사이에는 별것 아닌 일들을 갖고 엄청 또 이제 글쎄. 악재로 계속 예, 설명하면서 예. 그 이후의 영향을 그게 우리가 3월 달에 한번 봤잖아요. 예. 마이크론이 그때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20% 이상 빠졌습니다. 전쟁 중이기도 했지만 그때 뭐 구글이 그 1년 전에 냈던 그 소위 그 연구 보고서 하나 갖고 메모리 덜 쓸 거다 뭐 이러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재료들을 상당히 뭐랄까 해석의 영역에 있는데 상당히 이제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기관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뒤에 이제 잔파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도 결국은 지나가는 파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 개판됐어요. 솔직히 설명 안 되는 장이 와버렸어요. 같은 논리로 우리 어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그쪽이 우리가 그 맞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다 일일이 버선 속 뒤집듯이 알 수는 없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과도한 폭락은 결국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나비 효과가 있었다 봐야죠.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걸 요구했던 것은 우리나라 운용사하고 증권사들입니다. 사실은 금감 원장이 후회한다면서요. 아, 근데 그건 후회한다고 그러면 돈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걸 하겠죠. 아.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보시겠지만 한동안 하셨던 것 중에 우리 1등으로 거래되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속스 맞아요. 3배짜리가 예, 예. 1등으로 거래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은 돈을 쫓아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돈 된다 싶으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예. 이제 그럴 예. 바에는 이제 국내에서 하게 해주세요. 운용사, 예. 증권사들이 난리치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한데, 그러니까 그건 저는 금감원장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자체는 뭐랄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예 전 세계적으로 에버리지를 막을 수 없는 한도 안에서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삐져나가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방법이 없다.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2배짜리, 3배짜리 ETF를 미국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런던에는 이미 3배짜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돈이 되는 것들은 다 만들고 그러면 요즘같이 해외 투자 쉬운 때는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랄까요. 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 뭐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러니까 좀 격가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것도 있었습니까? 이제 장마감 이후 시황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좀 들어야 남들은 뭐라 하는지 들어야 뭐 이렇게 어디 와서 얘기라도 하죠. 무슨 뭐 이익 실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평가 상태에서 그냥 세금 매긴다 뭐 양도 미실현 손익 미실현 수익에 수익에 대해서 대한 과세에 대한 토론 뭐 이런 게 어제 열렸었죠. 예, 그 근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아니 그거를 저는 헤드라인만 있고 이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걸 도입한 데가 유일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네덜란드가 있고요. 네덜란드. 예, 거기가 이제 상하원에서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상원을 앞두고 있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미 다 통과됐다는 얘기입니까? 통과 시도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약간 그 내용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그 과세의 형평성, 조세의 형평성 이제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글쎄요. 대상이 만만치가 않아서.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그 명제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조세가 되게 누더기거든요. 누더기. 예, 완전 누더기입니다. 이건 뭐랄까 이제 그거는 아마 그 금융사에서 IT를 개발한 분들은 다 압니다. 뭐냐면 조세 뭐 하면은 정부에서 뭐 하나씩 내줘 갖고 그 소위 그 절세 상품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거 그게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말길 때마다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만큼 절세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는지를 그 IT에서 결국은 계산해 갖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계산해 갖고 세금도 떼어내고 이제 원천징수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난맥상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실 조세가 그때 땜빵식 누더기거든요. 이게 한 20여 년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얘기는 쉽게 해결될 게 아니고 이거 싹 다 지우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를 이게 이제 막 장 빠지니까 그 재료를 땡겨온 건데 저게 되려면 아마 몇 년, 이번 정부 안에서는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저거는 상당한 논의가 돼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주식에 대한 것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비상장, 뭐 몽땅 다 그 크립토 뭐 이런 거 다 놓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지금 벌써 땡겨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막 이제 많이 떨어질 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현실화라는 이런 헤드라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뭐 AI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들 이제 캐펙스 투자하면서 다 빚내서 투자하는 맞습니다. 거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부담이 돼서 네.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나마 이제 약간 펀더멘탈에 가까워서 네. 충분히 그거는 일종의 어느 정도 공감을 해볼 만한 네. 상황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네. 몇 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국뽕 때문에 예, 이게 샌프란 연은에서 그 소위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적정해요를 모델링해 갖고 미리미리 제시하고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3명 학자 중에 2분이 한국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뽕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는 그 탑이 지금 3.75%,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연방기금 실효금리로 보면 3.6인데 지금 각종 금융 지표들을 가정을 해서 만들어놨을 때 지금 적정한 건 거의 4.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부터 한 3번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늘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샌프란 연은에서 지원해서 만든 이론적인 모델링은 지금 우려하신 대로 4.5까지는 가야 돼. 그럼 지금부터 한 3번은 인상을 돼야 돼라는 얘기가 이제 이미 사실은 저걸 보고 확인이 되는데 마침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즘에 미국장에 대해서 제일 좀 보수적인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를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향후 3번 연내할 거다. 그러니까 9월, 10월, 12월 연내 3번 금리 인상할 거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다는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동결을 내라고 계속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뭐랄까요. 하반기 지금 연준의 이번에 지금 보면 워시도 나와서 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물가 안정 되게 강조하고 지금 상당한 그 물가 상승 압력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한 번 정도 좀 예측하고 있는데 말대로 연속으로 3번 하면 시장이 큰 부담이 분명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저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게 AI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요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빚을 내니까 결국은 신용 스프레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장표를 열어주시면 결국은 크레딧 마켓에서 돈을 빌려줄 때 웃돈을 얼마나 얻느냐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투자 등급체, 붉은색이 투기 등급체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측은 다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쨌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제일 낮은 수준. 이거 지금 근데 길게 그러나 봐도 한 15년, 20년에 제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딧 마켓은 뭐라고 궁시렁은 되지만 돈 빌려줄 준비는 여전히 잘 돼 있다.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과 우리가 확인한 게 스페이스X 지금 돈을 못 벌 거라고 예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되는 회사에도 소위 투자 등급 하위지만 투자 등급을 무디스가 줬고 200억 달러 조달하는데 950억 달러가 참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 빌려주려고 줄을 쓴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크레딧 마켓에서 이쪽 분야에 차라리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것보다는 기업에 빌려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놓고 본다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를 정말로 3번 연속으로 인상하면 저 크레딧 마켓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크레딧 마켓은 나는 계속 돈 빌려줄 거야라는 준비는 여전히 돼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AI B2가 당장 끊길 거에 대한 우려를 당장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장표를 갖다가 조금 장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제 송 대표님이 아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저기 투자 등급제 해서 좌라고 했는 거 왼쪽 보시면은 뭐 0.7, 0.8, 0.9 이렇게 돼 있으니 투자 등급 적어도 트리플 B 이상 신용 등급을 받은 때에는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 플러스 한 저 정도 0.7%포인트 뭐 이 정도인데 오른쪽에 투기 등급 보시면은 이게 한 2.6 현재 시점. 그렇죠. 맞습니다. 마치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진짜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절대치는 그 정도. 근데 맞습니다. 다만 투기 등급도 정상적인 뭐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할 만한 국채 수익률에다가 아직도 2.6, 2.7% 포인트. 네, 맞습니다. 270bp. 270bp. 네. 그 정도밖에 더 2.7% 포인트 정도 네. 더 주면 되니까 이거는 신용 스프레드가 아주 낮은 거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떨어지고 있다. 떨어져서 안정적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저쪽도 스페이스X도 저게 한 140bp 얹어갖고 물론 예. 투자 등급체에 비하면 높긴 했지만 오라클보다 예. 조금 낮습니다. 근데 예. 어쨌거나 돈을 빌려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큰 이슈가 지금 당장 크레딧 마켓에 막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까 근데 우리 또 임선웅 캐스트 소개했던 글로벌 비즈 꼭지 중에 아폴로 쪽에 그것도 환매 요구가 네. 뭐 한 17%에 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좀 저 사모펀드 쪽에 네. 약간의 그건 있어요. 찜찜함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흐름은 지속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저 회사들 사모대출 회사들의 주가를 보자. 글쎄. 근데 어제 주가 보면 아폴로는 한 3% 빠졌지만 3% 빠졌지만 전체 지수는 놓고 보면 예. 소폭 플러스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 아직 지금 걱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그 미실현 수익 그 과세 그것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무슨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토론 얘기가 나온다는데 꼭 그런 게 하필이면 어제 같은 날 기사가 또 몇 군데서 뜬단 말이에요. 하필은 어제 한 거죠. 글쎄. 그런데 네. 제 얘기는 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와중에 왜 개인은 8조나 사느냐 이거죠. 그거는 개인이 생각하기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나 과세한다는 거는 악재인 거는 망연한데 그러니 결국 보면은 다 갖다 붙인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냥 개인들은 어제도 늘 지금 한 1년여 그래 왔듯이 많이 밀리면 사면 그다음 먹더라 하는 이걸로 어제 계속 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되고 뭐 기관이 됐건 외인이 됐건 차익 실현이 됐건 소위 말해서 무슨 아까 저도 자꾸 소위가 나오네. 감마스 퀴즈 청산이 됐건 이렇게 막 던지고 네. 던지다 보니 자꾸 밀렸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종목들이 어지간하면 다 200일선까지 왔네요. 제가 아까 체크해 보니까 200일선까지 왔던 것들이 무슨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주주 해서 200일선에서 멈추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 호텔 신라 같은 게 다 거기서 멈췄고 또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힘 있는 애들은 뭐 60일선 요런 데서 어제 다 밀렸으니까
이게 직관적으로는 오늘은 더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밀리면 시장은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는 또 그래도 한번 반등이라도 모색해 보는 거고 다만 찝찝한 거는 미국은 반도체주 빠지면서 다른 게 갔으니까 히트맵이 알록달록하잖아요. 벌거치만 초록도 많았는데 우리는 다 빠지니까 주도주도 빠지고 그동안 같이 빠지던 코스닥도 더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좀 어제는 좀 이건 뭐야 싶은 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딱 5월 말쯤에 네. 봤었던 네. 그래서 6월 초에 봤던 예. 그 변동성이 있죠. 예. 근데 그 수준만큼 지금 우리나라 빅스가 올라왔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상황은 아직 레버리지의 미련을 못 버렸던 시장이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버텨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어제같이 빠지면은 이제 후폭풍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네. 이제 신용 소위 이제 증거금 수준의 간당간당한 분들 그리고 당장 미수 질렀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또 청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어쨌든 아까 그 동시 효과나 이런 걸 보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관망 정도로 마무리되면 좋겠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직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이라 그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3.5% 하락 예상됩니다. 7,914. 코스닥도 7%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837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1만 500원. SK하이닉스 오늘 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242만 7천 원이고요. SK스퀘어는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가 187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기는 4.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89만 1천 원이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4%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생명 호가 44만 6천 원으로 4.9% 상승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1.6% 하락 예상되고 삼성물산 호가는 45만 7,500원, HD현대중공업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9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6%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4만 8,400원. 에코프로가 6.8%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2.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8,900원.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5.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원익 IPS, HLB는 각각 1%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5만 2천 원, 4만 8,10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예상 체결가 44만 6천 원, 3%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오늘 이제 사실 프리장하고 또 지금 호가 상황하고 워낙 분위기가 다르고 또 개장하고 나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실적은 많이들 예상하잖아요. 좋을 건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가이던스가 좋은들 주가 빠져버리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설명할까요? 셀더 뉴스죠. 세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선반영 예. 뭐 금리가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카지노네요. 예. 뭐 적어도 옵션 거래는 확실히 카지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신용 스프레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는 있겠지만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코멘트도 있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번이 그러면은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냐 AI 투자가.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시 반영되는 시점을 실적 발표. 그러니까 예. 7월 한 중순은 넘어가야겠죠. 이제 보통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부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겠지만 아까 분명 걱정들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소위 그 토큰 가격 뭐 예. 이거 네, 계속 네.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 땡겨와서 이제 이거 토큰 가격 빠지니까 이거 다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때는 뭘 봐도 다 악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빠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좀 평정심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타이밍이 언제쯤일까? 그건 저도 동의하는 게 다음 실적 시즌이 킥오프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 둘씩 뭐랄까요? 소위 이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것 때까지는 조금은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장표 중에 눈길을 끄는 거 대표님. 네. 코스피 강세장에서 정권업종의 지수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요즘에 가장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걱정이 이제 예.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왔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작년도 초부터 시작하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건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게 2년 연속 지금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10% 빠졌는데도 우리 지금 장 90% 이상 9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워낙 돈들을 잘 버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세상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보통 선행지표 성격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다들 다 후행들 되는데 그래서 과거의 경험상 우리나라의 강세장을 보면 과거에 크게 3번 있겠죠. 2000년도 닷컴 버블, 2007년도 부동산 버블, 그다음에 2021년은 코로나 이후에 지원금 버블. 뭐 요 네. 3개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그때를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온 건데 보시면은 위에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밑에 붉은색이 증권업인데 과거 2000년도에는 한 8개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한 3개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2개월 정도, 한 1개월, 2개월 정도 증권업이 그러니까 먼저 많이 올라가고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는 거죠. 하하.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 증권업이 뭐 이유가 불분명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거 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권업이 이제 시장이 강세장 되면 거래량 늘고 뭐 이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권업이 가장 민감하겠지. 뭐 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업태가 좀 많이 IB 쪽으로 달라져서 뭐 다르다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과거의 3번 경험은 증권업 지수의 고점이 코스피 고점보다 선행했다는 건 분명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럼 지금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을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차트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걸 제가 겹쳐서 일부러 그렸는데 보기 쉬우시라고. 지금 코스피가 어제 종가까지 업데이트한 겁니다. 훅 밀렸는데 증권 업종 지수가 5월 초에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증권업이 아직 좀 회상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저 꼭지가 언제였습니까? 5월 초입니다. 5월 저게. 초. 예, 4월 말 5월 초. 그러니까 좀 먼저 꺾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 가장 응원하고 있는 업종은 이 반도체가 아니고 증권 업종입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이 좀 되돌아서야만 과거의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멈추거나 좀 올라가야지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증권 업종이 저렇게 밀리는 것 자체는 과거의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찜찜함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미국 시장 반응이 영향이 크겠죠. 사실은 거기서 좀 격하게 추가로 밀리면 가격 조정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예상 밖으로 어쨌든 레인지 안에서 좀 버텨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기간 조정 정도로 저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실적 시즌까지는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는 구간에 확실히 들어왔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 5월 소위 세린 메이 그게 이제 5월 달은 먹히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사실 어찌 보면 먹히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6, 7, 8 정도가 좀 길게 보면 한 9월까지 어쨌거나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거를 이제 딛고 일어나려면 실적이고 그 실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월 달 소위 이제 실적 발표의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화면 잡혔는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요? 예. 초반에 열심히 달리셨잖아요. 예. 이제 좀 달려주세요. 지금 약간 소장님 제 질문까지 다 약간 하시고 뻑이 오네. 저보고 이제 와서 달리라고. 이제 할 거 없죠. 제가 다 해버렸죠. 다 해버렸어 소장님이. 제가 말할 틈도 안 주시고.
아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이 올 때 그럼 기존 주도주 쪽이 다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네. 그 과정이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라건대는 이번 이후로는 좀 시장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시장의 폭이 넓어져야 오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또 급락 흐름이 좀 연출되는 모습이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라는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었고 또 때마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도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 뉴욕 증시 쪽에서도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샌디스크, 엔비디아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기술주까지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8% 상승합니다. 8,344. 코스닥은 1.7% 올라갑니다. 90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31만 9천 원, 32만 1,500원, 32만 2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가 3%대 상승세 263만 2천 원이고요. SK스퀘어가 2.5% 상승합니다. 187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4% 상승하면서 20만 7,500원이고 삼성전기입니다. 1.5% 상승합니다. 20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입니다. 지금 0.5% 상승합니다. 51만 4천 원. 그리고 삼성생명도 1.4% 올라갑니다. 43만 1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소포 오름세 36만 3천 원이고 삼성물산 5% 상승합니다. 47만 8천 원이고 HD현대중공업이 0.8% 1% 상승세입니다. 5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상승합니다. 지금 33만 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이고 에코프로가 0.5% 상승합니다. 10만 3,600원, 10만 4,2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7% 상승하면서 52만 2천 원, 5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8만 6,900원, 1.4% 상승세고 코오롱 티슈진이 1.8% 올라가고요. 원익 IPS가 6% 올라갑니다. 16만 원, 리노공업도 2.7% 상승세고 HLB도 48,050원, 1% 올라갑니다. 이오테크닉스도 47만 5천 원으로 3.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다시 한번 지금 190포인트 넘게 반등을 나타내면서 8,40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인데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양봉이죠.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피지컬 AI 쪽도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클로봇이 지금 9%대 상승세입니다. 33,300원 넘어서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도 2.4% 오름세고요. 다만 LG전자는 좀 떨어지고 LG노텍, SPG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요. T로보틱스가 3% 상승합니다. RS 오토메이션도 0.8% 올라가고 사이닉 솔루션, 시메스 로보틱스가 각각 4%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2.5% 올라갑니다. 지금 로봇주들 뉴로메카, 유진 로봇도 상승세고요. 피지컬 AI 쪽도 움직임 괜찮고 지금 보니까 보안주들도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콘이 27% 급등세고요. 이렌시스, 시선 AI, PJ전자, 이노뎁, 현대HD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력 반도체 쪽 움직임도 좋습니다. 테스 4.6% 올라갑니다. 16만 5,800원이고 지금 KC가 2.9% 상승세고 코스텍시스, QRT, DBI텍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상승폭 자체는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 HBM 쪽 좋습니다. EST가 4.6% 상승세고 ISC 19만 9,700원으로 지금 4.5% 올라가고요. 윈팩, PSK홀딩스가 각각 4% 안팎의 오름세입니다. 고영, 제우스, 제너셈, YC, KC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들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 체크해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S, S-오일, 한화 시스템, OCI 홀딩스, 기아, 미래에셋증권 순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4,519억 원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7,348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2,21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252억 원, 45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70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1원 상승하면서 1,53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 계속해서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으로 또 전환이 됐네요. 예. 뭐 시시각각 변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또 개인들이 몇 조를 살라나? 그런데 예. 뭐 이제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말하기가 무섭고 기억이 나는 게 저 6월 첫날 우리 저 굿모닝 마켓에서 최재현 아나운서가 키워드를 그때 세린 준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린 메인은 들었는데 세린 준 그것도 예. 한글로 적어놓으니까 뭐지 예.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초반에 좀 밀렸잖아요. 6월에. 그러다가 또 고점 또 열고 그래서 뭐 세린 메이든 세린 준이든 밀리면 사는 게 뭐 무조건 맞나 보다 싶었는데 5월보다는 확실히 6월 달에 좀 변동성은 커진 것 같고 그렇죠. 이래저래 뭐 굳이 따지자면은 전쟁 변수 있고 또 연준 변수도 생기고 등등 있고 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온 게 있고 해서 그런 한데 이 변동성이 뭐 위든 아래든 오늘 계속해서 출렁출렁 그릴 것 같았는데 외인 수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대할 게 없나 싶은데 돈은 많기는 많나 봅니다. 그나저나 오늘 뭔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못 보던 옷을 입고 오셨네? 응? 의상실에 없던 옷인데? 오늘 제 옷이고 예. 시장이 또 폭락해서 아, 그냥 옷 갈아입을 맛이 안 나서 그래요? 네. 뭐 증시타 하면 거의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증시타 이따가 하모니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섭섭하게. 예, 그거 아니고요. 예. 저는 뭐 질문 다 드렸어요. 송 대표님한테. 질문지 있는 거 다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확실히 이제 또 대기했던 매수세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5% 다시 상승하고 있고 자, 이러면은 앞서 대표님이 좀 그동안 좀 좁은 폭의 상승세가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조금 넓은 폭 그러니까 여러 섹터가 좀 두루두루 올라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거 이제 강세장에 대한 시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꼭 여러 섹터가 올라가는 게 강세장이 아니라 또 이렇게 좁은 폭만 올라가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그냥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국은 좁게 올라갈 것 같다. 결국에는. 네. 좁게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닷컴 버블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시스코가 그때 한번 그다음에 뭐 텔레콤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이 한번 랠리를 물론 닷컴 회사들도 있었지만 뭐 그랬었고 그 부동산 랠리 때는 금융사들이 한번 엄청난 랠리를 펼쳤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한번 그때도 이제 IT들이 한번 날아갔었는데 상당히 좀 다 원래 버블스럽게 올라가는 것들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또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돼 갖고 한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들 걱정하는 게 이게 끝난 건가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럴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SK하이닉스가 1등하면은 시장 끝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긴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유는 그때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꼈을 때를 근거로 들던데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얼마예요?
그때 시스코가 1등 할 때 PER 예. 향후 선행 PER 130배였습니다. 130배. 예. 그리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60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슨이 이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여전히 이제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9배고 예.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7배, 6배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 그래서 ADR 상장되면은 지금 마이크론이 이게 올해 기준으로 18배,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11배, 12배인데 여전히 그 폭이 한 60, 7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60%밖에 못 쫓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너무 빨리 땡긴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선진국 지수 편입 네네. 뭐 그 탈락도 뭐 한 이유로 들고 있던데 근데 사실은 선진국 편입 된다고 해도 바로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와치 리스트 들어간다고. 올해 와치리스트 들어갔다 해도 내년도에 1년 후에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사실은 통상 한 2년 정도는 봐야 되고 오히려 이번에 외환 시장 지금 미비점이 외환 시장 다 개방한 거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에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나 그리스처럼 1년 만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후년 정도에는 원래 예상한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악재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지막 걱정이 이제 국민연금 예,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 뭐 어제 걱정, 그 기사 많이 나왔어요. 예,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던데 대략적으로 지금 예측되는 게 한 50조에서 60조 사이를 연말까지 팔아야 된답니다. 연말까지. 그럼 연말까지란 얘기죠. 예. 7월 한 달도 아니고. 예, 팔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그 n분의 1로 잘 나눠 보면 n분의 1로 왜냐하면 120일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달에 20일씩 예. 영업 거래일로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4, 5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사실은. 네. 그리고 근데 이걸 매일 팔아내면 좀 걱정이 되긴 그러게요. 하겠죠. 근데 그걸 어쨌든 시장 상황 보면서 완급 조절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우리 사이즈의 하루에 거래되는 규모를 놓고 봤을 때 4, 5천억이 부담이 될까? 2020년, 21년이면 부담이 됐을 수 있겠는데 지금 사이즈에서 4, 5천억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모든 거는 아까 모두의 그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다 갖다 붙이는 거다. 갖다 붙이는 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 국민연금 이슈만큼은 그거는 분명하죠. 그동안에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떠받치는 요인으로는 컸고 또 외국인들이나 또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번번이 실패한 게 이 정도면은 매물이 나와줘야 돼. 이 정도면 조정이 있어야 돼 하는 것 갖다가 이런저런 어떤 편법이라면 편법을 동원해가면서까지 다 매물을 갖다가 안 내고 오히려 더 사든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버리니.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쯤은 여기가 돌파가 될 수 있겠거니 싶은데 졸지에 갑자기 우리 환해지 시작해요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갖다가 1,600원대 근접을 못하게 하고 지수를 갖다가 이 9,000대까지 올라오게 하는 데는 국민연금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 플러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힘은 좀 떨어졌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절반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장에서 적어도 팔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장을 지지해줬던 것은 좀 약화되는 것만은 네.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시장을 어제 시장을 10%씩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건 좀 과하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뭔가 사실 좀- 지수 때는 지금은 예. 더 이상 중요하진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지수 때는 하도 크게 왜냐면 9천 넘어갈 때 이제 뭐 만스피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속도로 갔으면은 6월 넘기 전에 만 갔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 한번 걸린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결국 우리 자체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상에 너무 과도하게 쏠렸던 레버리지가 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에 건전한 조정했을 때 기분 네네. 좋은 분들은 없겠지만 확실히 이참에서 스팀을 좀 증기가 너무 꽉 차 있으면 좀 빼주고 가는 것도 좀 더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니 저 송 대표님한테 종목 여쭈는 게 좀 뭐합니다만 국순당이 어제 그저께부터 꿈틀거리더니 어제 상한가 갔다가 21% 가까이 마감했고 오늘도 지금 시작하면서 한 12% 가까이 뛰었다가 지금은 3몇 %인데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어제 장이 하도 빠지니까 이제
술 마실 일들이 늘어가지고 국순당이 오른다 하는데 술이라 하면 그래도 소주 아닙니까? 하이트 하이트 진로는 계속 흘러내려요. 이건 뭐 그냥 국순당에 세력 붙었나? 아니면 어디 또 리딩방에서 또 소개를 해줬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술 마시는 문화가 MG로가 내려오면서 줄어들고 있어서 맞아요. 글쎄. 예. 와인 업체나 이런 데들이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뭐랄까 웃자고 한 해석이지 않을까? 웃자고 한 얘기겠죠. 네. 그리고 마오타이도 빠지고 술 좋아하는 분들은 소맥을 말아먹지 백세주를 마시지 않을까? 아니 그래 주식 빠졌다고 술 마시면 그걸 백세주를 마시겠어요. 그냥 그래서- 깡소주를 마시지. 물론 이제 그 50세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섞어가지고. 그러네요. 예. 10% 빠지고 3%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나흘만 오르는 게 아니고 한 이런 식으로 한 5, 6일은 그래서 올라줘야죠. 원래 이게 분기가 되면 글로벌 연기금들이 분기 말에는 리밸런싱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분기 초 되면 또 들어온 돈을 다시 집행하고 그래서 예. 이번 주가 특히 또 이제 그런 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흐름은 꼭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분기 단위로 마지막 주는 어쨌든 큰 변동을 일으키는 수급 주체가 되는 것만은 분명해서 분기로 따지면 우리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 오른 거를 좀 일부 덜어내고 많이 빠졌던 채권 부분을 채우는 작업들을 이번 주에 쭉 할 거라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하시고 이거는 이제 수급의 이슈지 예. 펀더멘탈 예. 이슈 아니라는 것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반등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터라 오늘 국내 증시 추가적인 하락 우려됐었는데요.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1% 반등합니다. 8,542선. 코스닥도 1.4% 강세로 900선 회복했습니다. 903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팔자 포지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158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37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6,684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팔아냅니다. 86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70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199억 원 순매수합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현재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전기 유틸리티와 복합 기업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장비,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피지컬 AI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피지컬 AI 관련주부터 체크하시죠. 클로봇이 7.2% 강세입니다. 32,600원. 화천기공이 15% 급등하면서 38,850원. 삼성전자 오늘 7.4%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3만 2,5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52만 3,000원. 로보티즈가 3.5% 강세로 현재 거래가 26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가까이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들 어제 워낙 급락한 터라 오늘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HBM 관련주 일제히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7.9%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ISC가 5.6% 강세로 20만 1,000원대, SK하이닉스가 5%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 268만 1,000원, 한미반도체가 5% 강세로 27만 1,000원, 그리고 PXK홀딩스까지 4.6%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12만 2,600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종목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강동 CNL이 3.9% 강세로 2,400원, 남화토건 상한가 경신했고요. 다스코가 11.5% 강세로 3,405원, 보혜양조도 상한가입니다. 3,950원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강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 개발과 양자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방어 체계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서 두 건의 행정명령을 서명한 이후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6.4%, 6.7% 강세로 2만 1,000원대, KCS가 3.7% 오름세로 1,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이버가 2.3% 강세, QSI가 3.5% 강세로 현재 거래가 8,330원입니다. 우리넷도 4.3% 올라갑니다. 8,6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다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망 연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요금 상승과 전력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전력 설비 업종에 대한 관심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전력 설비 업체들 이 AI 투자 사이클의 수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 미국 내 에너지 전력 수급 전략 계획 수정과 가격 인상에 따른 조치, 그리고 여전히 공급자 지위 우선의 전력 설비주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AI 붐을 저해할 위험이 있던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명령을 승인했고, 이번 조치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같은 규모의 부하 시설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요청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수년에 걸리던 기존 프로세스를 극적으로 단축하는 핵심 개편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미국 최대 전력망 PJM의 1분기 도매 전력 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나 뛰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전력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4사,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6,650억 달러, 하나로 약 991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지만 데이터 센터를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배전반 빅4의 공급량만으로는 현지 수요를 맞추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요금 상황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2035년 전망치를 106기가와트로 7개월 전 추정치보다 36%나 상향되었고, 앞으로도 전망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거기에 미국 자체 변압기 생산 능력이 수요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미 공급망에 들어간 한국 업체들에겐 당분간 슈퍼사이클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전력 설비 3대장 올해 상반기 컨센서스 기준 수주 잔고는 28.5조 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올해 1분기 말 국내 전선업계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의 수주 잔고 총액 역시나 11조가 넘으면서 미국 생산법인에서의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2차 상승 내리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전력 설비 3대장과 함께 산일전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산일전기와 효성중공업입니다. 산일전기는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로 전력 설비 3대장과 함께 변압기를 만들고 있지만 특수 변압기도 제조하면서 틈새 시장도 같이 공략 중입니다. 블럼에너지와 변압기 공급 계약 수주가 기존 신재생향 제품 대비 단가도 50에서 100% 정도 높고 반복 수주 가능성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작년 2월에 완공된 제2 공장이 북미향 대형 변압기 생산 전용으로 설계되어서 실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5월 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다가 앞서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고 있어서 접근은 현재가부터 해서 20만 원대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28만 원, 2차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인데요. 미국 현지에서 변압기와 차단기를 모두 생산해서 통째로 납품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 미국 정부의 자국 제품 우대 정책에도 가장 강력한 방어벽을 세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1분기 기준 누적 수주 잔고가 15조 1천억 원으로 4, 5년치의 일감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무려 77%가 북미향이며 초고압 변압기를 개발해서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5월 달에 최고가 돌파 이후에 2개월가량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고 시장 하락과 함께 수급 소외를 당한 모습이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조정에 다시 접근할 수 있으며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345만 원, 1차적으로는 450만 원, 2차적으로는 500만 원을 목표가로 두시고 손절가는 32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최근 금융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투자 판단과 리스크 관리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리서치, 데이터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또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업무 전반에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하우머니 시간이 됐습니다. 자, AI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과 현재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도움 말씀 허성범 연구원에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제 저희 또 모닝쇼 시청자 여러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 AI 연구원 허성범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이제 테크 소식이나 트렌드들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테크 크리에이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 재학 중이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이돌 활동도 하시고? 아이돌은 아니고 연구원만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만. 하하. 그런데 호랑은 뭐예요? 제가 이름이 허성범이라서 범이라서 이제 약간 닉네임처럼 지었던 건데 이제는 뭐 허성범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져 버리면서 거의 안 쓰게 됐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다. 우리 정민 누나가 왜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 주로 이 여의도 아저씨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 할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이랬거든 자리인데 오늘 어우 씨 안구정화되네.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네. 자, 뭐 하우머니는 질문하세요. 정시 타임은 제가 했으니까. 아니 제가 그 유튜브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거 진짜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스닥 30년 전에 그 투자를 했으면은 나스닥 연평균 수익률이 18%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복리 때문에 30년 동안 143억 원 1억 투자했을 때 143억 원의 그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콘텐츠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1억 투자했는데 어떻게 143억이 되지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붙여주는데 그 이자에도 다시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네. 시간을 축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143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스닥 연평균 수익률을 최근 15년 기준으로 잡은 건데 최근 15년은 좀 좋은 시장이었다 보니까 18%까지 잡힌 거고 그래서 뭐 30년 동안 내 돈을 그냥 예금에 넣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지만 그걸 적절하게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 그게 사실은, 15% 수익률이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15%면 또 한 글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64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좀 떨어지는 감도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장기 투자. 내가 믿을 만한 종목을 어떻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제 난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 소장님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특히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또 이런 낙이라도 또 있어야 즐거운 방송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성범의 투자 사전 단계 조사 AI 프롬프트 가이드 이거를 배포했다고는 이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AI를 좀 사전 조사 단계에서 활용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AI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또 AI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투자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활용 수준이 약간 아쉽게도 이거 살까 말까 아니면 이거 내일 올라 마라 하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AI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전 단계에 준비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프롬프트 형태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관심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제가 작성한 그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넣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원래 프롬프트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프롬프트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가이드를 해주는지.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이 섹터 어떨 것 같아, 전망이 어떨 것 같아 한 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확한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명확한 페르소나. 예를 들어서 뭐 30년 차 전문 증권가 애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뭐 대규모 헤지펀드 운영 경험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AI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애용하는 거는 저 각자의 뭐 투자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워렌 버핏님의 책을 어릴 때부터 읽고 그분을 동경하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너는 워렌 버핏의 가장 핵심적인 조언자야 이런 뭐 페르소나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페르소나를 뭐 다양하게 부여했을 때 그 대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활용해서 투자의 접목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저는 실제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꽤 많이 하는 편이고 AI를 활용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왔죠. 그럼 너는 워런 버핏의 조력자다라고 그런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주로 어떤 걸 질문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그 뒤로는 이제 일반적인 걸 질문하셔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뭐 오늘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가 좀 재밌어 보여. 이 섹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줄래? 뭐 장 단기, 중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해도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집어서 네가 보기에는 이 종목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좀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못 보던 아이디가 막 들어오고 계셔. 지금 TV로 보시다가 지금 이제 댓글창 남기시려고 막 들어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한 90%는 여성 시청자분이시다 생각하고 그리고 완전 진짜 입이 귀에 걸리네. 저요? 어제 그렇게 급락했던 속설 반등 중이고 거기다가 우리 호랑 성범 선수 출연하고 그래요. 잠시 쉬세요. 제가 할게. 아니 그러면 우리 허영군 투자 경력은 몇 년 되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자 저는 이 정민 누나하고 좀 달라요. 저는 완전 꼰대예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꼰대예요. 2년 반 했으면은 본인이 주식 잘하는 것 같죠? 2년 반 동안 안 오른 데가 없어, 전 세계에.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가 중요해. 예?
자, 그러면은 AI 저의 뭐 잘 모르는 무식한 내가 알기로 네. AI 지는 그냥 쭉 입력되어 있는 기사들, 데이터들, 논문들 이런 걸 가지고 찾아서 제시해 주는 정도인데 며느리도 모르는 주가를 갖다가 AI가 어떻게 알아? 오, 네. 뭘 투자하고 뭐 뻔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 간답니다. 뭐 400만 원 간답니다. 50만 원 간답니다. 이런 거 말고 지가 AI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게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과 그런 것들을 기반한 투자를 하는데 AI한테 질문을 하면은 인공지능들이 잘하는 건 굉장히 명확해요. 대규모의 데이터를 인간들이 좀 알기 쉽게 모아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의존하는 지식이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면 내가 투자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알고리즘 기반으로 좀 분석해서 접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판단은 결국 인간이 내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거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폭을 볼 수 있고 내가 접하기 어려운 뭐 어닝콜 문서가 사실은 다 원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접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 이제 AI를 통해서 분석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맞아요. 확실히 그 요즘 실적 시즌 또 이제 우리 당장 내일 오전이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데 그 실적과 관련해서도 좀 분석을 맡기면 정확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국 최종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왜 할루시네이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한다. 마치 없는 사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크로스체크, 더블체크가 항상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할루시네이션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할루시네이션? 환각? 환각. 예, 할루시네이션. 예. 맞습니다. 그 지금 AI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환각. 예. 마치 없는 사실인데 있는 것처럼 예. 꾸며내는 것을 이제 영어로 hallucination이라고 예.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구조적 문제예요. 지금 이 AI는 확률적으로 대답을 뱉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라서 완벽한 해결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나마 개선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면 더블 체크 한다거나 아니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인간들의 습관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줄 때 거기 이제 각주로 링크를 달아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처럼 뭔가 AI를 투자에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게 AI의 말을 100% 그대로 믿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금물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환각의 여부를 늘 좀 인지하고 계시다가 더블 체크를 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진행하는 저희들이나 이렇게 모닝벨부터 해서 쭉 비즈 채널 틀어놓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집중력 떨어질 만한 시점이 요 시점인데 요 시간대인데 네. 다들 약간 환각, 할루시네이션에 빠지셨네. 네. 아니 지금 우리 허성범 연구원 네. 본인 지금 공부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AI와 오늘 또 양자 컴퓨터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러 나오셨는데 본인의 어떤 그 학문적인 이 사람들 앞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스스로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아주 초입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학자로서의 길로 봤을 때는 이제 겨우 입문했다는 수준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허 연구원의 재능은 우리 일반인들 굉장히 어렵고 막연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 맞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 나 같은 꼰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줘봐요. 뭐가 달라요? 뭐 슈퍼컴퓨터까지는 대충 알겠어. 네. 예, 뭐가 다르죠? 일단 제 역할은 그 학계는 언제나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과 점점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 나와 보면은 3, 4년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가격이 좀 부족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이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양자 컴퓨터는 중간에 돌아가는 상태, 그 동전이 공중에서 돌아가서 앞면 또는 뒷면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를 그 제3의 상태로 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나운서님 성함이 저는 이진우 소장이고 네, 진우 여기는 이정민 누나. 누나. 예. 제가 뭐 정민
누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겠죠. 많죠. 100만 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짧은 길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100만 가지를 다 가보고 그중에 가장 적게 걸린 시간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제가 그림자 분신술을 써서 여러 명이 100만 명이 동시에 그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첩 상태. 성범이가 이 길로 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동안은 성범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마치 동전이 공중에 돌면은 앞면 또는 뒷면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런 중첩된 원리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양자 컴퓨팅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뚫릴 수 있는 게 보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한꺼번에 이게 다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 보안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해커들에 의해서 뚫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맞는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그 정도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양자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일은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빨리 찾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의 비밀번호가 있겠죠. 비밀번호를 뚫는 또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00000부터 99999까지 다 해보는 예.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걸 이제 다 하려면 이제 살아있는 동안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양자 컴퓨터는 그걸 이제 1초 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기술연구소 NIST 같은 데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서 이대로 양자 내성 암호를 해라. 2030년, 2035년까지 국가나 좀 중요한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KPQC라고 해서 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양자 내성 암호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고 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세대 차이라는 게 있네. 왜요? 내가 허성범 연구원 오늘 저기 하우머니 나온다는 걸 알고 네. 이제 했더니만 아니 뭐 이래저래 예능 프로에도 출연도 했고 뭐 해서 싶었는데 우리 허 연구원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나보고. 그럴 수 있죠. 세대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오늘 어쨌거나 갈굴 거예요. 갈굴 건데 오늘 소장님 양자 컴퓨팅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얘기 있어요. 한 10년 걸릴 신약 개발을 단 며칠로 단축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다. 그렇듯한데 네.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뭐 약제에 대해서 뭐 아니면 약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약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어차피 약인데 환자가 먹어봐야 될 거 아닌가. 임상. 예. 이게 어떻게 며칠 만에 해결이 돼요? 굉장히 냉철하신 시각인데. 근데 눈빛은 꼰대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는 아니, 느낌인데. 전혀. 그리고 오해입니다. 제가 다 사전 조사 해왔는데 긴장해서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신약 개발을 할 때 글쎄. 후보군 물질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중에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건데 예. 만약 그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상에 올릴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1부터 만 가지를 직접 실험하지 않고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양자 컴퓨터가 만 가지 중에 최적의 물질은 이거야라고 후보군을 가장 빠르게 좁혀준다는 거죠. 그 뒤에 당연히 이제 국가법에 따른 임상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만 그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제 약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단백질 형태들이 많은데 단백질은 다 구조는 비슷해요. 그냥 종이접기의 종이랑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접기를 어떻게 해야 암 치료제가 될까? 어떻게 해야 결핵 치료제가 될까를 이제 양자 컴퓨터가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좀 획기적으로 시간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단계가 축소된다라기보다는 신약 후보 물질들 그 검증 단계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던가 신소재라던가 그런 후보군들이 많은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무조건 쓰면 이제 좋은 성능이 날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경쟁력 그리고 관련 기업 혹시나 이렇게 허 연구원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또 투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은 결국 이 양자 컴퓨터에도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고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이클 전반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무리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은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양자 컴퓨팅을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아직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나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이라던가 메모리 패키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잘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정밀 제조나 소재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가 두각을 보일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또 특별히 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이클 다 잘해야 되나요? 밸류체인 다 먹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고 지금 HBM 하나로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핵심 키 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젠슨왕이 그 처음에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잖아요. 네네. 그럼 다음은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좀 섹터라든지 그쪽을 좀 투자 관점에서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그 젠슨 왕께서 그 말씀을 예. 하셨을 때 예.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이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젠슨 왕이 한마디로 예. 엄청난 폭락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좀 미운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 좀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네, AI는 AI대로 가고 네. 양자 컴퓨터는 아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가는 건데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그 논리 큐비트라는 숫자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한 10개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뭐 한두 개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10개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뉴스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상용화 단계에 들어왔구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 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미래 기술인 감에 가깝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양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확정적 미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언젠가는 올 미래다. 그게 언제 오냐의 차이일 뿐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쉬워하겠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 져야겠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르면 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좀 계속해서 그래도 반등폭은 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또 어제 그만큼 빠졌으면 10% 빠졌으면 한 5%로 또 반등 나와주는 게 또 시장이죠.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